현대시 읽기, 시적 표현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반어법입니다. 반어는 진술과 그 진술이 의도하는 바가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반어는 진술 자체만을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문맥과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가 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반어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풍자할 때에도 흔히 쓰이는 표현법이죠. 다음 예는 쉽게 이해될 겁니다. 꽃병을 깬 동생에게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참, 잘했다. 그런데 정말 잘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반어입니다.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생각해 봅시다. 제목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 상황을 볼 때 김첨지에게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이었기 때문이죠. 운이 좋지 못한 날임에도 운수가 좋다고 했으니 반어법입니다. 운수 좋은 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결말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반어를 특히 상황적 반어, 구조적 반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반어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김소월님의 먼 후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반어가 쓰인 부분을 찾아보세요. 쉬운 작품이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각연의 마지막에 이전노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을 보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후일 그때에 이전노라 라고 했지요. 화자는 아직도 임을 잊지 못한 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는데 잊었다고 했으니 반어법입니다. 이제 김명수님의 하급반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반어가 쓰인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세요. 작품을 끝까지 잘 읽어야 합니다. 반어법이 쓰였나요? 어느 부분에 있나요? 작품 중간쯤에 읽기에도 좋아라 라는 표현이 반어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등장해서 마냥 좋은 상황으로만 생각한 학생이 있지 않았나요? 작품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화자는 아이들이 책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본 것이죠. 즉,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좋다고 했으니 반어법이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창작된 7, 80년대 한국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독재 정권 하에 전체주의 사상에 물들었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당시 사회를 생각한다면 감상의 폭이 더 깊어질 겁니다. 정리하면 이 작품은 당시의 부정적 사회상을 풍자한 작품이고 이를 위해 반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하급반은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사회와 그 구성원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역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표현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내면에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도록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역설법의 핵심은 모순된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 특별한 진실을 담는 것이죠. 독자는 역설적 표현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청중과 독자의 주의력을 환기시키기에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런 역설에는 모순어법과 상황적 역설이 있습니다. 먼저 모순어법입니다. 좀 전에 역설의 핵심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모순어법은 모순 관계가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서 생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공공연한 비밀. 비밀을 공공연하다는 말이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면 공공연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모순입니다. 역설적 표현인 것이죠. 다음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은 시끌벅적함 또는 그런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아우성이 소리가 없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모순이죠. 수식어와 비수식어가 서로 모순 관계인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 시구는 유치원님의 깃발이라는 시에 있는데요. 울부짖는 듯한 깃발의 모습을 형상한 부분으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인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동시에 황홀하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다음으로 상황적 역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설의 핵심인 모순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다 타다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식구를 앞과 뒤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 보세요. 앞의 상황은 무엇인가가 다 타서 재만 남은 상황이고 다음의 상황은 그 재가 다시 기름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 연소된 재가 다시 기름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과 뒤의 상황이 서로 모순됩니다. 상황적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방금처럼 이 식구를 앞과 뒤 두 개의 상황으로 나누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이루거나 완성하려 한다는 것이 앞의 상황이고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뒤의 상황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별은 사랑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 이 식구 역시 앞과 뒤의 상황이 서로 모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역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모순, 이것이 바로 역설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능에서는 주로 역설적 표현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판단하거나 역설법이 쓰인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 특강 31쪽에 이전과는 약간 결이 다른 설명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설의 효과 중 하나는 관습적 인식을 낯설게 하는 데 있다. 역설에는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모순처럼 표현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도 있다. 김현승의 눈물에는 눈물보다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관습적 인식과는 달리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이 글의 역설적 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상황적 역설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적 역설이 무엇이었죠? 역설의 핵심인 모순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 타다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와 같은 예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설은 단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설명을 볼까요? 역설법은 표현된 것과 숨기고 있는 표현의 구조가 반어와 유사하므로 반어법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이 말은 반어든 역설이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법은 모순된 진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반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를 함께 볼까요?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아, 님은 떠났습니다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같은 역설적 표현에는 표현 자체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한 반어의 예는 겉과 속이 반대될 뿐 모순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반어와 상황적 역설이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책에는 반어라 설명하고 다른 책에는 역설이라 설명하는 것도 있을 정도니까요. 수험생인 여러분은 이 둘의 구별은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꼭 한마디, 모순. 이 개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